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7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차 시부터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숨가쁘게 달려왔죠. 선사시대, 고대사회, 그 다음에 고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 5단원은 이제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조선의 정치 체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조선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로 뭐가 나오냐? 유교가 정치 이념화 되게 된다. 유교 중에서도 어떤 유교가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지난번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유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학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어디가 된다? 그렇죠.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의 건국 그리고 새로운 통치 이념의 확립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제 그 동아시아 사회 질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동아시아 사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몇 세기에 해당되면 14세기쯤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4세기가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14세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 먼저 대륙의 정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그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 원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홍건적의 난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의 약화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홍건적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고려시대 공민왕 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 홍건적,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의 한족입니다. 한족. 그래서 원 세력에 반발해서 나오게 되는 홍건적. 왜 이러면 홍건적일까요? 그렇죠. 붉은색 두건을 이제 두르고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 홍건적이 나오게 되고, 이 홍건적은 원에 쫓겨서 우리 고려를 두 차례 걸쳐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 결국은 원세력은 더욱더 약화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누가 건국되게 되죠? 명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된다. 자, 이 명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렇죠. 오리지널 중국의 한족이 되겠습니다. 한족의 국가였던 명나라가 건국되게 된다. 그러니까 몽골 세력은 이제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몽골 고원으로 쫓겨나게 되고 명나라가 건국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본의 정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의 정세는 이제 일본을 지배했던 막부 세력, 이 막부 세력이 점점 약화되게 된다. 즉, 뭘 의미하게 됩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게 되죠.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게 되면 일본은 반드시 도둑놈들이 날뛰게 된다. 바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왜구가 되게 됩니다. 왜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스시마, 대마도로 스시마 쪽에 거주하고 있던 바로 해적의 무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막부 세력이 약화되고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게 되자 왜구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왜구들이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우리 고려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왜구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14세기 이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납니까? 이 홍건적이라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죠. 한족이었던 홍건적. 그 다음에 왜구들이 나오게 되죠. 얘들이 우리를 침입을 해오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을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얘들을 막아내기 위한 새로운 무인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른바 신흥 무인 세력. 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저렇게 되죠.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최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죠? 이성계와 같은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근데 최영이라고 하는 분은 조금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법문세족이자 최초의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왕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권문세족, 마지막 권문세족이자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했던 최영, 최고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은 그럼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 이제 새로운 국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위화도 해군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이성계 일파가 이를 계기로 해서 누가 이성계입니다. 최영이 아니라 이성계 일파가 이제 뭐 군사적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쉬우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설명과 지도를 하나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명나라, 자, 명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 명나라가 초기에 어떤 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한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쌍성 총관부 지역 여기를 혹시 기억합니까? 천령 이북 지역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한반도로 놓고 본다면은 요쯤 되겠죠. 요쯤 위치가 되게 되는데 이 천령 이북 지역 즉 쌍성 총관부 지역에서 뭘 설치하나?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지역, 이 옛날 과거 공민한테 회복했던 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그들의 직할령으로 삼겠다. 그들이 직접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영이 출병 명령을 내립니다. 최영이 그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이 출병의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고 그래서 누가 출병을 하게 되냐면 이성계가 출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성계가 출병을 하게 되면서 이성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명을 치기 위해서 이제 요동지방으로 출병을 해갑니다. 그래서 요동지역으로 이제 출병을 해가게 되면서 이성계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참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군사를 잡은 김에 이참에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동지역으로 출병하게 되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사불가소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름에 군대를 이제 뭐 일으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명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은 왜구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장마철에 이제 군대를 동원하게 되면 우리의 주력 무기였던 활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뭐 질병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가지 사불가소를 내세우면서 결국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게 되는 사불가소를 내세우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고 이 회군에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최영을 붙들어서 결국 최영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성계 일파가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잡았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른바 경제권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뭐가 되게 되냐면 이른바 과정법이라는 것이 시행되게 됩니다. 1391년에 과정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법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알겠죠?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땅들을 모두 다 국가로 환수를 시킵니다. 즉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어떻게 하겠다?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면서 이 땅을 이제 나눠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냐? 국가의 재정도 확보하고 국가 재정도 일단 확보하고 명분이 세야 되죠. 그러면서 또 뭐하냐?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도 이제 마련하고 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장악하게 된다? 경제권을 이제 장악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서 군사권, 정치권 그리고 과정법을 통해서 경제권 장악했다. 다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국가 어디가 만들어지죠?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여기서 순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우리가 조선을 공부하다 보면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과전법이 시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전법이 우선입니다. 과전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경제권을 장악한 다음에 조선으로 건국하게 되고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1394년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한양으로 1394년에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대부 조선을 건국한 주체 세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최고의 권력자는 이성계였죠. 그 이성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또 누가 나오게 되죠? 신진 4대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진 4대부 이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이 4대부들 입장에서 어떤 쪽에서는 고려 썩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유학자인데 어떻게 두 명의 왕을 모시느냐. 고려란 나라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면서 가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4대부를 두 개로 이제 나누게 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자, 4대부는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혁명파,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어디가 된다? 온건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든가요? 우리 역사를 배우다 보게 되면 혁명파, 소위 말해 급진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수가 늘 많을까요? 아니면 온건파가 많을까요? 다수의 사람은 항상 온건파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수. 그래서 역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변화를 갈망하는 소수의 급진파들, 이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걸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이들은 정도전. 그렇죠. 자, 그리고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된다? 정몽주. 자, 이렇게 됩니다. 정도전, 정몽주. 이 두 사람은 정말 나이는 정몽주가 한 5살 정도가 많은데 둘은 정말 친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둘이 서로 나눠지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혁명파들은 뭘 주장하게 되냐면 역성혁명을 주장하게 된다. 역성혁명을 주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런 얘기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둔다? 아니죠. 완전히 갈아엎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건파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혁명 안 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수의 혁명파들이 결국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누구랑 결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된다. 신흥 무인과 결탁을 한다. 이성계 등과 같은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결탁에서 어떻게 되게 된다는 거죠? 배제가 되는. 결탁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됩니까? 조선 건국의 주체,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온건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 건국에서 이제 건국에서 배제가 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 건국의 주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중앙에 남아서 중앙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온건파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죠? 향촌,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향촌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하나 더 학문적 입장으로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 혁명파, 이 사람들이 조선 건국의 주체가 되면서 조선이란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은 성균관과 같은 관악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악파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발전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향천으로 낙향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학문적 입장은 관악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집안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주변에서 똑똑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파가 되게 되고 요 사람들이 나중에 뭐로 등장하냐면 성종 이후에 사림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게 된다.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두 세력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건국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과점법,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조선 건국. 그러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좀 얘기가 있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운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환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가 있죠. 화평하고 안녕하다.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개성한? 고조선을 개성한 이름으로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양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학을 통치의 규범으로 삼게 되는 바로 이 성리학,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 성리학을 바로 뭘 삼게 되냐면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고 유교적 뭐가 되죠? 민본 정치, 백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겠다. 민본 정치를 해 나오겠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화의관의 바탕을 두게 된 화의관의 바탕을 두게 되는 이제 바탕을 두게 되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얘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화의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는 뭘 얘기하냐면 화려하다. 어디가 화려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어디가 되냐면 중국. 중국에서도 바로 누굽니까? 한족, 명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는 명나라와 같은 한족을 얘기하고 이는 무슨 이자냐? 오랑캐 이자죠. 오랑캐 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명과 오랑캐를 구분해야 된다. 명과 오랑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따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 관계에서는 원하고 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명하고 원은 배척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워서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후금 청나라가 들어올 때 그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그렇게 되니까 대세가 청으로 넘어갈 때에도 여기 나오는 이 성리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됩니까? 친명, 배금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청에게 호란을 겪게 되는 이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되는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민본 정치, 바깥으로는 화의관을 바탕으로 한 누구 중심의?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자, 제목은 조금 난해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뭐가 되게 되냐면 유교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유교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구현이란 말 추구한다 그런 얘기죠. 유교 정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유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가 어떤 것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뭡니까? 누구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백성을 바탕으로 민본 정치. 민본 정치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게 되면 과연 백성을 위한 편한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지나치게 강화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통치 기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교 정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게 되는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래야만 누굴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 민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왕권과 그 다음에 신권의 대립, 신하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신권,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조선의 기본 정치 패턴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일 위에는 국왕이 있게 되죠. 국왕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의정부가 있게 됩니다. 의정부가 이렇게 있게 된다. 왜 의정부는 이름이 의정부인가 하면은 국가의 정책을 의논한다. 정책을 의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삼정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 무슨 부? 의정부가 되죠. 자,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6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6조는 판서가 있죠. 2조 판서, 호조 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국왕과 의정부 그리고 6조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게 되냐면 6조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안건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의정부에다가 이거를 보고를 하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의논 좀 해봐 주세요. 그래요? 한번 의논해 봅시다. 6조 와서 판서 와서 설명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다. 의정부에서 국가의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냐? 아니죠. 누구한테 갑니까? 왕에게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품달이라고 하죠. 폐하, 맨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폐하 아래 웃기는 황송하오나 라고 해서 품달,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왕이 쭉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 좋네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뭐가 됩니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가 되는 거죠. 왕이 제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정부로 내려와서 다시 6조에다가 이제 시행을 명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시행에 옮겨가게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의정부와 가운데에서 정치 실무자였던 6조의 명령, 6조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정부에서 의논한 다음에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역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의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잡힌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자, 그런데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주로 어떤 왕들이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그리고 세조 이런 분들이 시행합니다. 벌써 이 두 분 딱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죠. 정상적으로 왕이 됐다? 아니죠. 힘을 바탕으로 왕권을 빼앗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권을 약화시켜야 될까요? 강화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의정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하죠? 직접 야 6조 너 이것 좀 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6조에서 곧바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6조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6조는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형태. 의정부는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가 되죠?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6조 직계제입니다. 이게. 자, 이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6조 직계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왕과 6조 사이에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 것을 의정부 서사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세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정부 서사제를 아주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태종이나 세조와 같은 이런 분들은 뭘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연결시키는 의정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6조 직계제와 같은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로 조선은 어떤 국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치국가라고 그랬죠. 조선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되죠? 경국대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어느 왕 때부터?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언제 완성되게 된다? 성종 때 완성이 되게 되는 경국대전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물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정도전 같은 사람은 또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이 바로 조선의 가장 완성된 형태의 법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국가로 법을 통해 다스리겠다. 바로 법치국가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가 체제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 교과서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가긴 하는데, 그냥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의 체제에서 이 성종이라고 하는 왕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고려 시대에도 국가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누구였죠? 성종 때. 그렇죠. 최승노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확립했던 왕이 성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조선도 성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라고 하는 이 성자가 무슨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호를 갖다 붙일 때, 이분께서 국가의 체제를 완성시켜 주신 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성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태조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겠죠? 조선을 건국시켰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만들어낸다. 준 건 아니고요. 경복궁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종묘, 사직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종묘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 알고 있죠? 역대 국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고, 그리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업의 신, 농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조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분이 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봉 정도전 선생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전,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다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정도전이 다 만들었는데 이 정도전의 업적을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도전의 경우에는 일단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조선의 국가의 새로운 제도를 이제 정비하게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선 경국전 등을 이제 편찬을 해서 조선이란 사회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제도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전 잘 봐야 됩니다. 이 정도전 뭐라고 하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게 된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해 나가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국왕 중심 아니에요. 누구 중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제 추구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태종이 되었던 누굽니까? 이방원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도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게 되죠. 눈에 가시죠. 그래서 결국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도전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해하게 되는,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정도전의 경우에는 뭘 하게 되냐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죠.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게 된다. 불교를 비판하게 되죠. 불시 뭐가 됩니까? 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죠. 이시, 김씨, 박씨, 불시, 미스터, 부처에 대해서 내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불교를 엄청 비판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은 명에 대한 사대를 인정하자. 사대를 인정하자. 그러나 단 사대를 인정하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대를 인정하되 우리의 어떤 자주성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당같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전이 준비해서 요동정벌이 계획된 적도 있습니다. 요동정벌을 계획할 정도로 자주성과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 제도정비, 재상 중심의 정치적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상 중심이에요. 불교 비판 그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인정할 때 자주성과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정도전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태종. 태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놓고 본다면 태종 대단히 중요한 일을 이제 많이 했던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태종은 일단 경우에는 제일 먼저 왕권 강화책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결국 정도전도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 인물이 이제 되게 되는데 왕권 강화책 뭐였습니까? 좀 전에 배웠죠. 뭐죠? 6조 직계제 그렇습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뭘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대 사병이죠. 사병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사병을 혁파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태종은 국가의 어떤 재정 기반, 국가의 재정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오게 되죠. 제일 먼저 뭐 하게 되면 양전 사업.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양전 사업 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토지 조사입니다. 헤아릴 양자, 밭전자. 뭐 좋은 양자가 아닙니다. 헤아린다. 뭘 헤아려? 토지를 헤아리는 사업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지 조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사하게 된다.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만들어내죠? 양전 사업하게 되면 뭡니까? 토지 대장을 뭐라고 합니까? 양안이라고 합니다. 양안, 토지 대장.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양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세금을 걷는 근거를 마련하죠. 뭐 완중이네 집에 땅이 얼마 있고, 덕이네 집에 땅이 얼마 있고, 누구네 집에 땅이 얼마 있고, 이거를 알아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양전 사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집마다 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 너희 집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몇 명이 있냐.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구를 조사하게 된다.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호구를 조사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호패법 실시하죠. 호패법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호패법 뭐 하는 겁니까? 신분증이죠. 신분증. 자, 신분증이 되게 되는데 이 호패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죠. 어떻게 되냐면 남자하고 여자 있다. 둘 다 있다? 아니죠. 누구만 있습니까? 남자.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만 있다. 그리고 양반에서부터 그럼 노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노비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재질이 달라요. 양반은 상아, 코끼리 뿔 같은데 멋있게 탁 만들어내고 노비는 나무 토막 이런 데다가 이제 만들게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양반서부터 누구도 갖고 있다? 노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세금 걷고 노동력 동원하고 그래야만 일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누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태종 때 이제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세종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집현전을 설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죠? 집현전 정책 학술 기구였던 집현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뭐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훈민정. 한글이란 말씀 안 돼요. 한글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조선 말에 가서 일제강점기 넘어갈 그 시기쯤에 와서 이제 그 최연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말은 크고 위대한 글이다라고 해서 한글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게 됩니다. 종을 쳐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 자, 집현전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능한 재상을 등용합니다. 유능한 재상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된다. 뭐 황보인이라든지 그다음 황희정승 알고 있죠? 이런 사람 같은 유능한 재상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주 일 편하게 합니다. 나머지 재상 너 가져. 네가 해. 에이 이건 내가 해. 네가 해. 두 개만 빼고 뭐 군사권과 인사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노른자이었던 군사권과 인사권만 누가 쥐고 있다? 왕이 딱 쥐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능한 재상을 등용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되냐면은 의정부 서사제. 우리가 배웠죠?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이것을 시행했던 분이 바로 누가 되게 되냐? 바로 세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뭐 하게 되냐? 왕권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해 나오는 분이 바로 이 세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자기에게 거슬렸던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가 왕위를 이제 뺏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 계유정난에 반대했던 집현전을 갖다가 폐지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학자들을 이제 또 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경연을 폐지하게 된다. 경연. 이거 유교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죠? 경연 뭐 하는 겁니까? 왕과 신하가 모여서 학술을 토론하는 겁니다. 왕과 신하가 모여서 학술을 토론해야만 좋은 정치의 그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연을 매우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연은 언제부터 있다? 고려부터 있습니다. 고려 때도 경연했다. 유교 정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연입니다. 왕 세자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건 서연이라고 합니다. 자, 왕과 신하가 학술을 토론하는 건 뭐? 경연.
왕세자와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서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세조 때는 뭐 합니까?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와서 뭘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경국대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현전 뒤를 이어서 학술기가 했던 홍문관을 설립을 하고, 홍문관 집현전에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문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뭘 하게 된다? 경연을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세조 때는 집현전하고 경연 요 둘 다 폐지예요. 만든 거 아니에요. 폐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폐지. 그리고 성종 때 와서는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만들고, 그리고 경연이 다시 부활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체제를 이제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중앙통치체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중앙통치체제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고려보다도 한결 더 업그레이드되었던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가 나오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 요 문제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 교과서 57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치기구의 표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의정부, 의금부, 승정원, 홍문관, 사원부, 사관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교과서 57쪽 반드시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앙통치체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뭐가 나오게 되면, 아까 봤죠? 누구? 국왕. 자, 국왕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국왕 아래에 누가 나오게 된다? 의정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의정부 아래에 뭐가 있다? 육조가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의정부는 뭐 하는 곳이냐? 국정을 총괄하는 곳이죠.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 의정부가 되게 된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삼정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되게 되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총괄하면서 뭐 하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이제 심의, 깊이 의논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말 나온 대로 하면 근데 심각하게 논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심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의정부가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육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호, 예, 병, 형, 공 육조가 나오게 되죠. 육조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여기는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곳이 되게 된다. 여기는 누구냐? 판서라고 하죠. 판서, 2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호 예병 형공이라는 6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2호 예병 형공 6조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2조 같은 경우에는 문관의 인사, 2조는 문관의 인사, 호조는 국가의 재정 문제, 쥐포자죠. 그 다음에 예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그래서 2조, 그 다음에 호조, 예조. 예는 말 그대로 예입니다. 국가의 어떤 의례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고, 병 먼저 알죠? 군사 문제.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문관의 임명 같은 걸 담당하는 인사를 담당했다면, 여기는 국방 문제 플러스 무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곳이 되게 된다. 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법무부, 형벌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공부는 뭐 하는 거죠?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거죠.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근데 요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어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육조에서 올라가고 의정부가 심의하고 왕에게 올라간다. 뭐라고 한다? 의정부 서사제. 요걸 빼고 곧바로 간다. 뭐가 되게 된다? 그렇죠. 육조 직계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가 되면 승정원하고 의금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승정원하고 그 다음에 의금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즘 따지면 이거죠. 여기는 승정원은 대통령 비서실, 의금부는 대통령 경호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왕의 비서기관이 되게 된다.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도승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의금부는 뭐 하는 거냐면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뭐냐면 사법기구예요. 자, 사법기구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중재인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왕을 견제하는 거다? 국왕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요 둘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권을 어떻게 하게 된다? 뒷받침하게 되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되냐?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승정원하고 의금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가 나면 이른바 삼사라고 불려지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고려시대 삼사 아닙니다. 여기서 삼사는 어디가 되게 되냐면 사헌부, 그리고 사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홍문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 세 개를 삼사, 보통 우리가 이 삼사를 뭐냐면 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언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론을 담당한다. 뭐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이걸 언론화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되게 되는데 이 사헌부는 원래 뭐 하는 곳이게 되냐면 감찰기구예요. 그러니까 감찰기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게 되냐면 각 관리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관원은 뭐 하는 거냐? 간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쟁이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하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것이 이 사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이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서경과 그다음에 서경, 그다음에 또 뭘 하게 되면 간쟁,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봉박, 요 세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경과 간쟁과 봉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 나오게 되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나 파면할 때, 그리고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없앨 때 뭘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서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관리를 임명하거나 파면할 때, 법률을 만들거나 없앨 때 반드시 여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에게 간하는 곳이다. 왕에게 간하는 곳이 바로 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폐하 아니 되옵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왕한테 말대꾸 하는 거죠. 왕한테 말대꾸 하는 겁니다. 폐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사각이 많이 나오죠. 그게 간쟁이에요. 그 다음에 봉박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뭐 하는 거죠? 되돌려보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오게 되면 폐하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변형된 일본어 빠꾸 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죠? 되돌려보내게 되는 것. 요걸 하는 것이 바로 사헌부와 사관원이 됩니다. 그러니 홍문관은 뭐 하는 거냐? 아까 집현전을 계승해서 나온 학술기구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뭐 하는 것이냐면 사헌부하고 그 다음에 사관원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하냐면 경연을 담당하게 된다. 경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경연이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이 어떤 그 왕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홍문관의 역할입니다. 요 3사 어때요, 여러분들? 3사 보게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킨다? 아니면 왕권을 견제한다? 그렇죠.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국왕이 있죠. 국왕을 뒷받침하는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어 왕을 팍팍 밀어주는 역할도 하고,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이라는 언관을 통해서 왕권의 폐하 안 됩니다.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이라고 하는 정치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 바로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뭐가 된다? 조화. 이해됐습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 뭘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여기 나온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춘추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춘추관. 자, 나옵니다. 춘추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역사 편찬.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 춘추관이 되게 된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연세 물어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역사가 어때요? 이런 얘기죠. 자, 춘추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성균관 뭐 하는 겁니까? 국립대학. 그렇죠. 자, 국립대학이었던 이제 뭐 성균관도 있고, 그 다음에 학술가 특히 외교 문서를 담당했던 곳이 또 이제 그 예문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한성부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시청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수도의 치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뭐 하냐면 토지와 가옥에 대한 소송, 토지와 가옥, 집에 대한 소송권을 또 처리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한성부의 역할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는데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가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의정부 소사제대와 육조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쪽, 왕권을 견제하는 쪽,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그 중앙 집권 체제로 완성해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언론기관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언론기관. 자, 그래서 언론기관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는, 언론기관이 활성화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사, 아까 했던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3사의 활동을 이제 보장을 하기도 하고, 보장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상소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죠. 상소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왕에게 건의할 문건들이 막 올라옵니다. 사급본 많이 나오죠. 쫙 펼쳐보는 거 있죠. 그 상소가 나오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꼭 제도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야의 유생들, 그러니까 관직을 버리고 시골에 앉아있던 분들이 야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상소제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조선의 중앙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으로서 우리가 제 17차 시를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은 18차 시에는 이제 지방제도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